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 창건 70돌을 맞으며 조선노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 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인민의 안녕을 억척까지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것을 다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연설을 해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모두 90여 차례나 외치면서 인민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민 정치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원의 전현준 원장 나오셨고요.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박사님, 유엔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요.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실질적인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작년에도 똑같은 움직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까지 통과가 됐었고,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안보리에 이제 권고를 하는 겁니다. 안보리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그러니까 물론 김정은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인권 담당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를 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유엔 총회에서 가결을 했고, 네.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서 그 안건을 갖다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또 투표를 유엔 안보리에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대개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인데 거기서 11개국이 찬성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ICC에 넘기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사실 찬성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는 그걸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작년에도 실제로는 ICC에 제소를 하지 못한 채로 넘어왔습니다. 현재로.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걸 올해 다시 또 이번에 다시 또 예. 추진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추진의 주체는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라는 거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인데 네. 여기서 이제 인권 문제, 사회 문제 그런 것을 다루는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유엔 총회에 상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잠시 후에 박사님께 다시 네.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대표님, 북한은 사실 인권으로 봐서는 인권 문제로는 최악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신매매도 있고요. 또 주민들 강제 노동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데 정작 본인들은 그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근거로 어떤 걸 들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근거는 이제 북한이 2013년 2월경에 내놓은 아직까지 처음으로 내놨습니다만은 자체 예. 인권 백서를 이제 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낸 거죠? 예, 처음 냈죠. 네. 아주 700페이지 이상 되는 긴 장문의 예.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 기준은 매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죠. 우리에는 우리의 인권 기준이 있다. 그리고 인권을 가지고 해당 나라의 어떤 그 내정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거는 그 참단 인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저희 모든 자유가 가지고 있다. 선거권을 포함해 가지고 심지어 전혀 없는 선거 및 집회 결사의 자유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 직업 없는 사람이 없고 실직자도 네. 없고, 네. 그러니까 여성 권리, 아동 권리 전면에 걸쳐서 지금 국제사회가 거론하고 있는 아주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결같이 지금 뭔가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전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를 했죠. 그게 바로 북한 인권 백서인데, 문제는 지금 인권 문제에 북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런 그 인권 문제에 관한 최고 책임자를 이번에 ICC에 제소를 하자라고 하는 게 요즘 유엔 무대에서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새로운 아주 좀 주목할 만한, 갈목할 만한 네. 움직임이죠. 네. 예, 그건데 작년에 이런 게 없은 건 아닙니다. 10월 달에 유럽연합이 주최를 해가지고
북한 내 이 반인권 행위 책임자를 갖다 ICC 제소하자 네. 이런 게 나왔어요. 예. 11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의결했습니다. 116표 찬성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뭐인가 확실하게 그 일반론이 아니고 네. 누가 제일 책임자이냐 그 책임자를 ICC에 데려간다. 그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상당히 이번에 목표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당황하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근거 중에서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선거 같은 거는 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100% 나오니까 100%뿐만 아니라 예. 그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외 출장자들 때문에 예. 99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100% 참가해가지고 네. 99.99 몇 퍼센트 이렇게 찬성 투표 나왔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네. 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 그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인 거죠. 이제. 그렇죠. 예. 뭐 저는 그 선거만 하나 보아도 선교표를 가지고 반대를 하겠으면 그거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예. 그 긋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이렇게 밀폐된 실이 아니라 거의나 공개되는. 예, 완전히 공개된 것도 아니고 뭐 밀폐된 것처럼 보이는 앞뒤가 다 뚫려 있는 그런 공간에서 쓰니까 아, 예. 예, 그건 뭐 비밀 특보가 아니죠. 박사님 아까 전에 뭐 중국과 러시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안건 상정에 반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북중 관계가 좀 그 침묵을 다지는 분위기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네. 상임이사국이 반대를 해서 ICC 제소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더군다나 이번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유인산이 왔었는데 권력서열 5위인 중국의 상무위원이 와서 얼마나 그 김정은이가 기분 좋게 막 웃으면서 네. 그 행동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왕따 당한다 할까 소외당했던 그런 것이 이번에 완전히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돼 있고 혈맹이 복원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나마나 중국이 또 러시아가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을 ICC에 직접적으로 제소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목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힘의 역학관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인권이 안 좋은 나라거든요. 근데 워낙 덩치가 크고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감히 또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잘 거론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은 물론 인권 침해가 매우 그 열악한 심각한 나라임에도 나라인 것은 분명하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고립된 누구도 잘 동조해주지 않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강도 높은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ICC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이 뭐 미국도 아니고 사실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ICC에 제소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형사재판소에서 부른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갈 사람도 아니고 예.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판에 회부가 돼도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카다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리비아는 이제 ICC에 가입했었기 때문에 카다피는 수배령이 내려진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후에 그러니까 2011년 6월에 수배령이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ICC 형사재판소가 체포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카다피는 2011년 10월 22일 날 민중의 손에 의해서 또 처단되는 그런 이제 비극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간에 형사재판소에서 그걸 영장을 발부한다 손치더라도 ICC 회원국이 아닌 북한이 응할 리도 없고 설사 또 회원국이라 할지라도 북한과 같은 저런 나라가 응할 이유가 없겠죠. 참 이게 김정은이 실제로 형사재판소에 세우는 것 자체가 그 말씀 자체도 들어보니까 어렵고 네, 쉽지가 않을 것 현재로서는 같습니다. 또 예. 실제로 재판을 해가지고 어떤 형을
국제적인 형을 네. 선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도 북한 편을 들 테고. 만약에 당연히 그렇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왜냐하면 중국도 워낙 그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랄까 그렇죠. 그건 굉장하거든요. 교집합이 있네요. 북한하고. 예,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티베트라든가 신장 위거리라든가 독립운동을 하는 그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인권 탄압은 말로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중국이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연간 일어나는 폭동수가 뭐 10,000건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폭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근데 그걸 중국의 공안들이 아주 가차없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버립니다. 북한에서도 사실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 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 유엔에서 탈북자들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예. 그 북한 외교관들이 한 예. 10분 정도 동안 그 예. 방해를 해가지고 고성이 오갔다 이렇게 기억하실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행사 예. 직전에 보도 자료도 배포하고 성명서도 읽고 이렇게 온몸으로 막았었더라고요. 그래요. 이번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예, 참 국제 무대에서 무례를까지 그렇죠. 범하면서 김정은의 어떤 반인권적인 어떤 행위들을 유엔 무대에서 이렇게 폭로하는 네. 것에 대해서 완전히 뭐 와서 그 깽판을 치다가 네. 뭐 많은 그 유엔 그 행사 참가한 유엔 성문국 대표들의 조소와 비난을 받으니까 이제 급히 자기들이 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읽고 네. 나가버린 거죠. 근데 참 재미있었던 것은 거기 탈북자들이 20명 정도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탈북자들이 그 사람들 이제 가리키면서 너희들도 김정은이 개가 되지 말고 탈북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모든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는 김정은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강력한 그걸 했어요. 그 사진들이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 그 김정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네. 그 유엔에 갔던 수명 탈북자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3대 배듯이 배버리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그 참가했던 우리 탈북자들이 상당히 걱정과 불안 속에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그건 못하겠죠. 네. 근데 지금 저는 물론 이번에 또 이렇게 지금 유엔에서 새로운 그 인권 교류안을 만드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무산될 그게 통과될 수는 없어요. 안보리는 통과 못돼요. 그런데 네. 어디서는 될 수 있느냐? 유엔 총회에서 이 김정은을 최고 책임자죠. 최고 책임자 ICC에 제소하는 이 결정을 내릴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한단 말이죠. 그런 유엔 총회의 의결은 작년에도 채택되었고 네. 또 그 전에도 채택되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씩 채택되고 나면 그런 사실들이 북한 내부로 예전에는 안 들어갔지만 예. 지금은 뭐 대북 라디오들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는 직접 저희들이 넣는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너도나도 알고 있단 주민들이 말이죠.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주민들이 들었는데 야 김정은을 우리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체포한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이야기가 북한 사람들이 국제관계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우리가 북한의 어떤 것이 아킬레스건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늘 세 가지를 꼽거든요. 하나는 일단 김정은이 정통성. 북한 김정은이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가 돼야 될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후지산 저 혈통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니까 하면 이 인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까 외부 정보가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눈을 띄워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아킬레스건인데 네. 여기서 진짜로 핵심은 인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김정은은 말이죠. 국내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스위스 외국에서 유학하다 보니까 국제관계, 국제협약, 인권 그리고 유엔 무대 잘 좀 아는 것 같아요.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대강 김정은처럼 무시하거나 또 김일성처럼 애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판이 커지기 전에 초반에 자기들이 조철해가지고 이걸 깔아앉히든지 아니면 물타기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김정은이 들어서서 말이죠. 중앙당에 있는 국제관계 부분의 어떤 일꾼들 소위 관계자들 그다음에 애무성 네. 총동원돼 가지고 이 국제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 김정은의 ICC 제소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정말 파리 때처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방 놓고 그다음에 딴짓거리하고 반대 성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 있고 마침 오히려
유엔 인권문제 저는 뭐 유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 현장에서 COI를 파견할 때 북한 유엔 반인권 반인도 조사위원회 그 탄생을 알리는 그 회의장에 직접 참가했어요. 참가했는데 그때 봤을 때 보니까 우리 한국 내에서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그 지지 목소리가 더 높았던 것 이런 건 제가 실감한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어떤 이슈화가 되고 중요하죠. 국제적으로 문제시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있죠. 같습니다. 예. 그 박사님 인권 압박을 이렇게 받고 있는 북한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당창건 기념일이죠. 열병식에서 육성으로 이제 연설을 해가지고 한 20분 동안 공개가 됐는데 인민이라는 단어 무려 90여 차례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한 거거든요. 김정은이 내부적으로는 그 애민 지도자의 모습, 선민 정치로 좀 선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들이 인민을 강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김일성 시대도 그렇고 김정일 시대도 그렇고 네. 주체사상 또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근로인민 대중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또 이제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만이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수령론으로 빠집니다. 네. 수령 절대주의로 그렇게 이제 빠지는데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자기 선대들이 했던 그런 것을 그대로 다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인민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그 북한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고 자라왔고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인민들의 그런 환심을 사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민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쭉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군이나 당은 거의 강조는 하지 않고 언급을 안 인민만 했어요. 강조하고 예, 자기는 맞습니다. 인민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네. 그런 결의를 보여줌으로써 정당성을 유지하고 아까 정당성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당성을 얻고 지지를 얻어서 통치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선포식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번에 김정은이 정말 90차례 인민을 떠들 정도로 많이 네.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자충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네. 왜냐하면 2012년 그 김일성 백회 때 아주 또박또박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더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 12년입니다. 지금 15년. 3년 동안 허리띠를 안 졸라맸으니까 계속 졸라맸죠. 그리고 부귀영화는 그 뭐 도대체 뭔지 감투꾼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번에 또 인민회인데 인민 갖기는 인민 생활이죠. 인민 생활은 결국은 인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걸 해결해 준다는 그렇죠. 건데 지금 그 경제적 그 받침이 이게 안 되거든요. 차라리 이번까지도 뭐 그냥 성군, 대강, 핵무기 해놓고 어느 정도 돈이라도 되고 경제적 받침이 되고 나서 인민하고 인민하고 난 다음 뭔가 변화된 현실을 보여줘야지. 연설은 잘하는데 뭐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정은이 이번에 그 행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만세는 부리지만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지금 뭔가 울거나 그리고 뭐 아주 감격해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거든요. 아, 저 사람은 말하고 그 뭔가 하는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박사님 저 자충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표님 말씀은 이제 물론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어느 나라는 그렇습니다. 뭐 북한은 이제 독재 국가니까 뭐 더 그러겠습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 민생이라든가 인민, 그러니까 국민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들의 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나라 지도자나 뭐 비슷비슷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천이 문제인데 사실상 그래도 김정은이가 등장한 이후로 민생 경제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너무나 못 먹고 못 살고 그렇기 때문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민생이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제가 발전하는 그것이 뭐 1%대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를 계속 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 상징조작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북한처럼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또는 당에서 제시하는 그런 보도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해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선민 정치가 독이 될 것이냐, 득이 될 것이냐, 이제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한 가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25 회담 때 이제 당국 회담을 연이어서 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별 얘기가 없죠. 근데 당국 회담이 좀 가시화되고 이참에 이산상봉도 전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글쎄 우리 정부가 조금 통 큰 제안이라고 할까요? 먼저 좀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 당연히 뭐 공감입니다만 그래도 현재 앞에 세팅되어 있는 이산상봉이 아마 제 보건대는 무리 없이 뭐 그래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다만 그 북한이 이제 12일이었던가요? 우리 대북 단체들의 삐라를 살포한 것 같아요. 10월 10일 맞으면서 그걸 가지고 날아갈 수 있다라고 제3 경고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요것 때문에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하기 직전에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북한이 그야말로 이판사판 뭐 자기의 최고 존엄을 위해서 이산 그토록 기다리는 상봉을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뭔가 중단할 수 있는 이렇게 스톱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처가 다 이 오랫동안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바라는 마음에서 득이 되는 행동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산상봉도 예정이 돼 있고 또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참 변수가 많죠. 우리 이 정부의 전략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10월 16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북한을 압박하는가 그걸 북한이 지켜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조금 자기들에게 거슬리는 그런 만약에 공동성명이 나온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북중 관계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혈맹이 복원되는 식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남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북중 관계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남한 카드를 활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 압박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제 삐라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런 문제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원장 그리고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